오늘 배울 내용은 대단원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에서 중단원 3단원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울 내용은 로마 제국과 크리스트교입니다. 교과서는 40쪽부터 43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 도시국가로 출발하였지만 왕정이 이루어진 다음 기원전 6세기 말부터 공화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공화정의 운영체제는 원로원, 집정관, 민회, 호민관이 있는데요. 원로원은 전 현직 정무관의 모임으로 집정관에게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하고 집정관은 행정과 군사를 담당합니다. 호민관은 보호할 호자에 백성 민자를 붙여서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호민관은 평민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정에는 민회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고 이곳에서 집정관과 호민관을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로마는 초기까지만 해도 원로원이 가장 강력한 기구였지만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참여해 역할이 확대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평민회가 구성되었고 평민 대표였던 호민관이 선출되면서 원로원과 민회, 집정관이 세력 균형을 이룬 공화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로마 공화정은 기원전 3세기 중엽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 카르타고라는 나라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했던 로마는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기원전 3세기 중엽 통일하고 기원전 2세기 중엽에는 지중해 일대를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에니 전쟁이 긍정적인 결과만 낳지는 않았습니다. 포에니 전쟁 결과 귀족들의 대농장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한 반면 평민들은 참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주변의 점령한 지역들로부터 값싼 곡물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땅을 가지고 곡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땅을 농사짓는 농민이라고 해서 자영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영농이 몰락하면 자영농이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고 국가 재정에 그만큼 악영향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가 서서히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호민관이었는데요. 이 그라쿠스 형제는 농지법, 곡물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원로원을 장악한 귀족들의 반대로 결국 개혁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공화정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린 셈이 돼서 쇠퇴하고 맙니다. 그 이후 평민파와 귀족파의 갈등이 일어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이를 틈타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해서 그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내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아 독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엄연히 공화정이었죠. 여러 사람이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걸 공화정이라고 하는데요. 독재를 반대했던 공화정파 귀족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다시 내전이 전개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승리를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혼란을 수습한 다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받으면서 사실상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즉 로마 공화정은 옥타비아누스가 마무리를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제정, 즉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수립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때부터 우리는 로마를 로마 공화정이 아닌 로마 제국 또는 로마 제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5명의 훌륭한 황제가 다행스럽게도 즉위하면서 로마에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로마의 평화
또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때 5명의 훌륭한 황제가 연속으로 즉위했다고 해서 이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즉위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이 오현제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쇠퇴하고 마는데요. 2세기 말부터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황제를 마음대로 폐위하게 되고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면서 중산층 자유 시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또한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동쪽에서는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침입하면서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곳은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제국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결국 이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4세기 말 로마는 동쪽에 있는 동로마와 서쪽에 있는 서로마로 분리되고 맙니다. 결국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북에서 침입해온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요. 동로마 제국은 나중에 이름을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꿉니다. 동로마 제국은 굳건히 살아남아서 1453년, 약 서로마 제국이 망한 뒤로부터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 거죠.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전에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고 그 헬레니즘 시대는 결국 그리스 문화가 세계화한 것이라고 선생님이 안내를 했었죠. 이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을 수용해 발전시키되 특히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한 것이 로마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법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로마법은 초기에는 관습법의 형태였습니다. 관습법은 글로 적혀있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법의 형태였는데요. 즉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법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민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12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12표법은 로마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즉 문자로 기록된 법이라는 뜻이죠. 문자로 기록되면 귀족만이 아니라 평민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은 로마 시민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영토를 넓히면서 로마 제국이 넓어졌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 내에 로마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범위가 큰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민법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관습법, 시민법, 만민법의 형태로 그 적용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는 토목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요.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옆에 있는 개선문,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공중 목욕탕, 그리고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도교, 이게 바로 수도교예요. 그리고 판테온 신전, 로마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또한 거대한 도로망과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에도 로마에서 존재하고 있는 아피아 가도라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 도로를 만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이 뛰어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 전역을 왕의 명령이 다 황제의 명령이 다 닿도록 나라를 구성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크리스트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가 창시한 종교가 크리스트교입니다. 핵심 교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초기에 크리스트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탄압했었습니다.
하지만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종교가 됐기 때문에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식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난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리스도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교화하는 시도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